강릉 동쪽 끝, 고성의 한외진 마을. 겨울바람이 동해를 따라 거세게 불어오던 어느 날, 지원은 마당 한복판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마당의 흙은 얼어붙은 듯 딱딱했다. 하얀 김치속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손이 얼얼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삶도 마치 이 바람처럼 고요하지만 혹독했다. 지금 이 집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다. 지원, 그녀의 시아버지 서구, 그리고 시어머니 윤씨. 남편 현우는 중동으로 파견된 지 5달째였다. 애초엔 1년 예정의 계약이었지만 돈을 더 벌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최근에 연락이 왔다. 현우는 영상통화도 잘하지 않았다. 가끔 카카오톡으로 잘 지내지? 라는 한 줄만 보낼 뿐. 지원은 그 메시지를 보고 며칠을 기다리다 다시 대답 없이 조용히 폰을 내려놓곤 했다. 현우가 떠난 이후 지원은 가족의 며느리로서만 존재하고 있었다. 아침엔 밥을 짓고 어머니를 돌보며 낮엔 장을 보고 저녁이면 빨래를 개고 밤이 되면 홀로 방에 누웠다. 그날도 그녀는 모든 일을 마치고 방에 앉아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뽀얀 김이 유리에 맺혔다. 그녀의 눈도 천천히 흐려졌다. 서구는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군 생활을 오래 했고 퇴역 후에도 늘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 아내 윤씨가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말수가 더 줄었다. 하지만 그 무뚝뚝함 뒤에는 말 못할 외로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마당에서 보냈다. 나무를 패고 텃밭을 살피고 고장난 대문을 고치며 시간을 죽였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늘 마루에 앉아 며느리의 요리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술 한 잔을 기울였다. 서구는 요즘 들어 자신도 모르게 지원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걸 느꼈다. 그녀가 부엌에서 고개를 숙인 채 칼질을 할 때, 고무장갑을 끼고 마당을 청소할 때 그는 몰래 시선을 옮겼다. 그 시선에는 욕망이 아닌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저 여인도 나처럼 외롭구나. 지원 역시 서구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엔 무심하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왔다. 방에서 홀로 밥을 먹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자신이 아버지를 잃은 소녀처럼 느껴졌다. 이 집에선 누구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모두가 제 감정을 삼킨 채 기능적으로만 움직였다. 어느 날 저녁, 윤 씨는 갑자기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혔다. 식사 도중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지원아, 내 시아버지랑 결혼한 거 맞지? 라고 물었다. 모두가 놀랐고 서구는 무표정한 얼굴로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지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 듯 평소처럼 된장찌개 있니? 라고 물었다. 지원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떨리고 있었다. 며칠 뒤 집에 편지가 하나 도착했다. 현우의 우편이었다. 봉투 안엔 2줄짜리 손편지와 중동의 풍경이 담긴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잘 지내고 있어. 올해 겨울은 못 갈 것 같아. 대신 봄에 휴가 내볼게. 지원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작은 서랍 속에 넣었다. 그녀는 슬펐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무언가 안에서 멈춘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방으로 들어왔다. 부엌 불을 끄려다 아루에 앉아있는 서구를 발견했다. 그는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유난히 추운 날이었고 그는 군용 점퍼 하나만 걸친 채였다. 지원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감기 걸리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예전에는 이런 날이면 아내랑 손잡고 아랫동네로 장 보러 가곤 했지. 지원은 그 말을 듣고 마루 끝에 조심스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1미터 남짓한 간격이 있었지만 그 간격은 이상하게도 가깝게 느껴졌다. 어머님은 요즘 밤마다 어린 시절 얘기를 하세요. 지원이 말했다. 마치 지금이 아니고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현실보다 추억 속에서 더 많이 살아. 그 말에 지원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요즘의 자신은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에만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지원은 오래전 찍은 결혼식 사진을 꺼내보았다. 현우의 웃는 얼굴, 젊은 자신,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서구. 사진 속 모든 얼굴은 따뜻해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너무 멀어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몸을 숨겼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마루끝, 그 술기운 가득한 어두운 공간을 맴돌았다. 무언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마치 첫눈이 오기 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밤처럼. 며칠이 흘렀다. 고성의 겨울은 더욱 매서워졌고, 바닷바람은 얼굴을 할퀴듯 몰아쳤다. 바닷가 창문마다 물기가 맺히고, 벽은 차가운 습기로 젖어들었다. 지원은 아침마다 이불을 햇빛에 말리고, 윤 씨의 약을 챙기며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점점 깊어지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루하고 조용한 하루였다. 저녁 무렵 마을 회관에서 제삿날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윤 씨는 외삼촌 집으로 이틀 정도 다녀오기로 했고 지원은 혼자서 어머니를 배웅했다. 서구는 늦게까지 제사에 참석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그날 밤 집엔 지원 혼자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서구는 곧 돌아올 것이고 이 집엔 단둘이 남게 될 것이라는 걸. 기이하게도 그 생각이 그녀를 떨리게 했다. 두려움인가 아니면 기대감인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저녁 9시가 넘자 대문이 덜컥 열렸다. 서구는 회색 외투를 입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고 눈빛은 평소보다 느슨해져 있었다. 왔어요.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부엌에 들어온 그는 말없이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대로 식탁 옆 의자에 앉았다. 지원은 주방에서 미역국을 데우며 그의 얼굴을 힐끔거렸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지원은 움찔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서구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슬픔과 갈망, 그리고 어떤 결심. 나는 가끔 내가 이 집에서 유령처럼 느껴져. 그는 담담히 말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그녀의 가슴 어딘가를 치고 들어왔다. 자신도 그랬다. 매일매일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존재했지만 자기 자신으로 산 적은 없었다. 사람은 따뜻한 걸 그리워하게 돼. 그게 말이든 손길이든 혹은 그냥 옆에 누군가 있는 거든.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지원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거리는 점점 좁혀졌고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 말조차 너무 늦은 항변처럼 느껴졌다. 서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대로 끌어안았다. 지원은 순간적으로 밀쳐내려 했지만 그 힘은 너무나도 약했다. 그녀의 몸은 떨렸고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다. 지원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울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전적으로 분노나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에게 실망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왜 완전히 거부하지 못했을까? 왜 그 품 안에서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을까? 왜 그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흔들렸을까?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원은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였고 서구는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명백했다. 숟가락을 드는 손끝, 신문을 넘기는 손가락까지도 어색했다. 그날 오후 윤 씨가 돌아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밥은 먹었니? 라고 물었고 지원은 밝게 웃으며 네, 어머님이라고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지원은 이제 예전의 지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서구도 마찬가지였다. 며칠이 흐르자 그 밤은 마치 악몽처럼 점점 흐려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더욱 선명한 그림자를 남겼다. 그림자는 늘 어두운 곳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엔 빛을 삼킨다. 어느 날 저녁, 서구는 조용히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지원은 마당을 지나며 그를 힐끔 보았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동자는 텅 빈 듯했다. 지원아. 그가 다시 말했다. 지원은 멈춰섰다. 하지만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담배 연기 속으로 자신의 존재를 감췄다. 그날 밤, 지원은 거울 앞에 앉아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거울 속 그녀의 눈은 낯설었다. 익숙한 얼굴인데 마음속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묶고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눈을 감는 순간 그 밤의 냄새, 촉감, 침묵,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더 이상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시작된 것이 있다. 이름 붙일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감정. 금이 간 도자기처럼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 그 소리는 아직 아무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그녀의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원은 한동안 서구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다. 식사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일부러 늦게 움직였고 마당을 정리할 땐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같은 집안에서 완전한 회피는 불가능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얼굴을 마주했고 그럴 때마다 공기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서구 역시 조용했다. 이전처럼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정원에 나가 나무를 다듬으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침묵 속에 갇힌 죄책감, 그리고 더 깊어진 갈망. 어느 날, 지원은 갑작스런 고열에 시달렸다. 어지럽고 식은 땀이 멈추지 않았다. 윤 씨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서구가 직접 근처 병원까지 그녀를 데려갔다.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동안 지원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서구의 손엔 그녀의 핸드백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맡에 수건을 덮어주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느렸다. 하지만 그 속엔 미안함과 책임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밤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거부였고 두려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엔 기억되고 싶지 않으나 지워지지 않는 따뜻함이 남아있었다. 퇴원한 다음 날 그녀의 방 앞에 따뜻한 미역국과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편지 같은 메모는 없었다. 하지만 누구의 손길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마당으로 나갔다. 바람이 불어오는 밤이었고 별이 또렷이 보였다. 서구는 대문 근처 벤치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지원은 그에게 다가가 앉았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잠시 후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감사했어요. 병원, 그리고 죽도요. 서구는 담배를 끄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널 아프게 했으니 당연한 거다. 그 말에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로 매일 나 자신이 싫어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둘 사이엔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공감의 침묵이었다.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동시에 부서진 두 사람이 서로의 조각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지원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서구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그녀도 그를 피하지 않았다. 함께 장을 보고 마당을 정리하며 나눈 짧은 대화 속에는 이상하게도 서로를 이해하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지원은 텃밭을 정리하다가 발을 삐끗했다. 서구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가 고통에 찡그리자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이야. 내가 이런 눈으로 날 쳐다보게 만든 것도 이제 조심스러워진 것도 다. 지원은 그 말에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고 늘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 눈빛은 너무나 나약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 미안해요. 그날 이후로 나도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서구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그녀의 말은 용서였고 그 이상의 의미였다. 며칠 후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 어느 날 밤 천둥이 치고 전기가 끊겼다. 윤 씨는 이미 잠든 상태였고 집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지원은 촛불을 켜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갑작스러운 정전 때문인지 마음이 불안했다. 그때 서구가 촛불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무서워? 그가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낯설어서요. 그는 조심스레 옆자리에 앉았다. 촛불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흔들리게 비쳤다. 조용한 밤, 창밖에선 빗소리가 들렸다. 서구가 입을 열었다. 넌 아주 오래전부터 내게 사람 냄새 나는 존재였어.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순간 어떤 죄책감도 어떤 도덕적 경계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그저 두 개의 외로운 심장이 부드럽게 마주 닿은 감각뿐이었다. 그 밤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이번엔 어떤 강제도 억압도 없었다. 그저 스스로 선택한 감정, 스스로 받아들인 존재로서 서로를 껴안았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여전히 평범하게 살았다. 낮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였고 밤에는 조용히 서로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들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 은밀함 속에서 더 깊고 더 진실되게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름은 시작되었지만 그 끝엔 반드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찾아온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장마는 오래도록 그쳤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해는 길어졌고 집안 곳곳에 곰팡이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원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고 새벽마다 베란다에 나와 숨을 고르곤 했다. 겉보기엔 평온한 일상이었다. 윤 씨는 여전히 기억을 더듬으며 살아가고 있었고 서구는 텃밭을 가꾸고 지원은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비밀을 품은 호수처럼 겉만 고요할 뿐 속은 소용돌이쳤다. 그 여름 중순 서울에서 살고 있던 지원의 여동생 민지가 고향을 찾았다. 회사에서 긴 휴가를 받게 되어 오랜만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활기찬 성격이었고 오빠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좀 달라졌어. 살이 빠진 건지 아니면 뭐랄까 표정이 조금. 지원은 웃으며 얼버무렸다. 그냥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래. 민지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언니의 말투, 눈빛, 행동 하나하나를 외유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집안의 공기 또한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지원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서구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민지는 화장실에 간다며 조용히 나갔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서구가 문턱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지원을 너무 오래, 너무 깊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그 눈빛은 단순한 가족의 것이 아니었다. 민지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지원은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가려 했다. 하지만 몸이 어딘가 이상했다.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으며 가슴이 묵직하게 부풀어 오른 느낌이었다. 처음엔 여름 더위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며칠간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산부인과 대기실. 그녀는 초조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기다렸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입니다. 그 말에 지원의 입술이 떨렸다. 의사는 밝게 웃었지만 그녀의 속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6주. 현우는 집에 없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지 너무도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민지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한 듯 조용히 물었다. 언니, 괜찮아?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거실에서 서구와 마주쳤다. 그는 이상함을 눈치채고 물었다. 병원 다녀왔다며. 어디 아픈 건가? 지원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임신했어요. 서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엔 놀람, 두려움,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몇 주? 6. 그는 벽에 기대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책임질게. 현우한테 말하고 나 이 집을 나가서 살게. 지원은 눈을 크게 떴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이 떠나도 그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요? 당신 떠나면 어머니는 누구와 지내요? 그럼 어떻게 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자고?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거예요. 나 혼자 책임질게요. 그 말에 서구는 벽을 손으로 쳤다. 그건 나를 더 파괴하는 일이야. 숨기고, 속이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 모두 무너질 거야. 그 순간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민지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눈빛은 굳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언니. 지원은 얼어붙은 채 고개를 돌렸다. 민지는 천천히 걸어와 둘 사이에 섰다. 나 다 들었어.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이제 확실해. 서구는 말을 잃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아버지잖아.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내가 싫어. 매일매일 숨이 막혀. 민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원아, 좋은 소식. 회사랑 조율 끝났어.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달 중순에 귀국해. 설 전에 도착할 거야. 지원은 휴대폰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의 목소리는 밝고 기대에 차 있었지만 그녀의 속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녀는 가만히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다. 손은 배 위로 향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작은 생명이 거기 있었고 그 존재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다. 설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해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랐다. 민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남아 있었고 지원과 눈을 마주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세 사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원은 하루하루를 마치 유리 위를 걷는 사람처럼 살아갔다. 아기의 존재는 그녀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 존재는 기쁨이 아닌 공포로 다가왔다. 그러나 동시에 모성이라는 낯선 감정도 자라나고 있었다.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생명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현우가 돌아왔다. 대문 앞에 선 그는 한 손에 여행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어머니를 위한 약초차를 들고 있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몸은 더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밝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고 민지와도 반갑게 인사했다. 지원아, 보고 싶었어. 그 말에 지원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나도. 하지만 그 미소는 짧게 머물렀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현우는 그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곧 아빠가 되는 거지? 지원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민지가 얘기해줬어. 임신했다고. 지원은 민지를 향해 시선을 돌렸지만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우는 계속 말했다. 정말 감사해, 지원아. 이렇게 힘든 시간에도 잘 견뎌줘서. 그 말에 지원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따뜻한 말은 너무도 잔인하게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다. 며칠이 흘렀다. 현우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지원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밤이면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노란 봉투, 낯익은 필체. 그 편지는 서구가 현우에게 보내지 않은 편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현우아,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구나. 하지만 쓰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아. 나는 너에게 너무도 큰 죄를 지었다. 그리고 평생 그 죄값을 지고 살아갈 것이다. 어쩌다 보니 너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착각에 빠졌고 나는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망가뜨렸다. 이 편지를 너는 결코 읽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만약 언젠가 알게 된다면 부디 내가 나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나처럼 외로운 어른이 되지 않기를. 지원은 편지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고 종이 위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접고 다락방의 작은 난로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편지를 넣었다. 불꽃이 편지를 태우며 타올랐고 그 불빛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서구는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현우는 동네 이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민지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원은 조용히 아기를 안고 마당으로 나왔다. 아이는 이제 몇 개월이 되었고 통통한 볼과 작은 손으로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돌려 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 말에 서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고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잠시 멈췄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은 채 서구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엔 원망도, 용서도, 사랑도 없는 오직 침묵의 공간만이 있었다. 서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텃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햇살은 조용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모두가 각자의 진실을 안고 살아갔고 어느 누구도 그것이 옳았다, 그르다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집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고요함은 없었다. 대신 무너짐 위에 세워진 균형 같은 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지원은 여전히 아침마다 아기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고 서구는 그 뒤에서 말없이 마당을 정리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단지 누구도 끝을 말하지 않을 뿐.